네, 이번에는 전국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2시간여 끝에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에서는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치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일단 이번에 특검팀 입장에서는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발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구치소 현장에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무산되고 말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소환 조사라든가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피의자들이 피고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인치를 하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 그 체포에 응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구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서울구치소의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주관적인 거나 그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아픈지는 알 수는 없으나 통상 이 정도는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사의 경험이니까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저도 몇 차례 그 같은 자리에서도 몇 차례 이렇게 설득을 계속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실명 위험을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 전 들어보신 것처럼 구치소 의료과장은 조사나 재판에 못 갈 정도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금의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볼 때 이거는 편향적인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더라도 크게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게 내란 특검에서도 3차례 소환을 했었습니다. 예. 강제 구인 절차가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하는 건데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그때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당시 윤석열 담당 검사였는데 그때는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구치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3차례의 그 이른바 출장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구치소 방문 조사를 했었는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성의 이유를 들지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내란 특검도 그렇고 또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만약에 안 하면 또 나중에 해병대 특검도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지 않을 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어떤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본다면 저는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불필요한 강제 구인하지 말고 바로 기소 절차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특검 소환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잠깐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꼴이 그게 뭡니까? 추해도 너무 추한 겁니다. 보십시오. 검찰,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지만은 재판정에도 안 나가요. 그런데 구속 적부심에는 또 일찍 나가서 자기 말을 항변했더라고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하고 검찰총장을 했다고 하면은 국민 앞에 체면이라도 좀 세우는 추한 모습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 하에서 엄정한 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께서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예.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사 역시 예. 어떤 절차적 정당성과 수사의 중립성 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추해도 너무 추하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표현을 했고 국민의힘에선 수사 과정에서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좀 중립성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오는 7일까지인데 또다시 이런 강제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앞서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팀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거나 완강히 저항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인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각종 증거와 참고인들의 진술, 증거들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이대로 그만 바로 기소를 하는 것보다는 한 차례 더 한번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상대로 이런 영장 집행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차별적 대우예요. 대부분의 피고인과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러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평등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라도 더 집행을 한번 시도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발부가 됐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곧바로 수감이 됐는데 자, 해당 의혹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통화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네, 지난 2월 목소리 들어봤고요. 이상민 전 장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와 증거의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초 특검팀 입장에서는 내란 중요종사 임무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좀 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라든가 조금 더 손쉽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니라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특검팀이 현출한 그런 각종 증거와 입증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그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난번에 그 이상민 전 장관이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했던 통화 내용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지적을 했다라고 하지만 예. 허석권 소방청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소방차장이라든가 각종 그런 지시가 계속해서 하달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허석권 소방청장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을까요? 당연하게도 이상민 전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그 국무회의 과정에서 뭐 쪽지를 본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이것이 뭐 단전 단수와 관련된 쪽지가 서면이 아니라 무슨 본인이 그 당시에 당일날 울산에서 열렸던 뭐 김장 관련 행사에 예. 했던 자료를 가지고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 얘기를 나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것을 과연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 소명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그 다음은 한덕수 전 총리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CCTV가 있는데요. 그게 이상민 당시 장관과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특검팀이 볼 때는 그 자료에 이른바 단정과 단수를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그런 쪽으로 아마 이상민 전 장관의 어떤 혐의가 이번에 구속을 통해서 소명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내용, 소위 말해서 계엄이 발동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실상 묵인하거나 동조하거나 사실상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특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인신이 구속돼서 확보가 됐을 때 그 당사자가 느끼는 심적인 어떤 압박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과의 어떤 진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인신을 구속했기 때문에 좀 더 본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수사의 방향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맞출 수 있겠다는 어떤 확신이 좀 강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그밖에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로 계속 좀 뻗어나갈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좀 촉각을 곤두 세워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미 관세 협상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뒷얘기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에 악영향을 줄까 봐 그동안 말을 아낀 거라면서 자신을 오리에 비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미 통상 협상. 제가 진짜 머리빨이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그냥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가만인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생 난립니까? 네, 그리고 이번 협상 과정을 통해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무역협정 타결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일선 부서의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심초사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죠. 참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어제 저녁 SNS를 통해 아무렇지 않은 얼굴 밑으로 피말리는 심정을 숨겼던 지난 며칠이었다며 글을 올렸는데요. 평소에 막힘없던 대통령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며 이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 죄는 짓지 말아야죠라고 말했다는 후일담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이 점심하러 가시죠라고 말을 했을 때 뭔가 한 단락이 지어졌다는 게 실감났다면서 참모진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고 또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여름 휴가를 보낸다는 대통령실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학예 휴가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인 2일부터 거제 저도에 머물면서 전국 구상을 가다듬고 또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은 계속 챙기겠다는 방침이며 대통령실은 긴급 현안 발생 시 보고할 시스템을 가동한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일부터 학예 휴가에 들어간다는 속보 전해드렸고요. 조금 전 대통령의 말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아직도 좀 치아가 불편한 것 같은 그런 말투가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관세 협상으로 스트레스가 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번 관세 협상에 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관세 협상은 미국이 패권주의 입장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실상 포괄적인 관세 협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얻을 건 없고 잃을 거는 최소화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세 협상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일각의 비판과 비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격수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SNS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밝힐 수가 있지만 수비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본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전략을 최대한 감추고 레드라인을 지키면서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적과 비난에 대해서 어떠한 심정이었는지를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한미 협상 관련 회의에 대통령이 주재도 하지 않고 너무 뒤에 물러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전 목소리 들어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인 줄 알더라. 국민의힘을 향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 그런 우려와 불안 그런 지적은 저희만 한 게 아니고요. 언론에서 보도가 나와서 저희도 알게 된 겁니다. 예. 한 예로 문제가 있는데 그 소위 말해서 2+2 협상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 당국자가 가려고 했는데 1시간 반 전에 오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비서실장 주재로 관세 대응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산에 가셨죠. 부산에 가셔가지고 부산의 민심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강조하신 게 관세 부분이 아니라 해수부 언제 이전하냐 그 얘기입니다. 해수부 내년 지방선거 때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더해지면서 대통령으로서 관세를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좀 피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1년의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 FTA 무관세였습니다. 그래서 15%를 했을 때 우리는 0%에서 15%를 더 내야 되는 거고요. 일본하고 EU는 원래 관세가 있었습니다. 2.5%에서 15%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죠. 한미 FTA라는 굉장히 좋은 지위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거를 얻어냈습니까? 지금 쌀과 소고기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정상회의 때 구체적인 어떤 청구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3,500불, 100억 달러에 어떻게 보면 LNG까지 포함하면 4,5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일본은 5,500억 달러죠. 전체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19% 가까이 내는 거고요. 일본은 13%입니다. 그 다음에 EU는 6천억 불을 했는데 그거는 3%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게 많은 것들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국민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그 다음에 그런 관세 협상에 있어서 최전선의 기업들을 등 떠 밀은 겁니다. 그들의 어떤 노력에 대한 고마움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관료들, 우리 참모들 고생했다. 그리고 나 이빨 흔들릴 정도로 고생했는데 나 잘했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진중하지 못하고요. 지금 전반적인 청구서가 다 보여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공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절대 이번 관세 협상 잘한 거 아니다. 국민에게 미안해야 할 정도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민주당 입장 들어보기 전에요. 정치권에서 지금 평가되는 관세 협상 평가들 목소리 듣고 계속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하기 바쁩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심지어 내란 공범인 한덕수에게 맡겼어야 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합니다. 앞뒤 안 맞는 정쟁몰이이자 국론 분열과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입니다. 내란 동조 혐의에 이어 이번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협상 타결이라는 외형에 도취돼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후속 대응이 따라야 합니다. 특히 관세 부담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이들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된 국내 중소기업, 부품업체들 역시 수출 감소, 납품 차질, 단가 압박 등 복합적인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평가절하하기 바쁘다라고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샴페인 터트릴 때가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실까요? 일단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세계 대부분의 그런 유력 매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에서만 이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어떻게 되면 국민의힘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앞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과거 FTA였음에도 불구하고 15%로 상향된 것이 아니냐, 불리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관세 협상 모든 국들은 최저 수준이 15%입니다. 그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최저 관세를 결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으로 쌀과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강경한 입장을 통해서 지켜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 부분도 국내 정치적 사정을 고려한 메시지일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추후에 그 부분도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액이 3,500달러가 굉장히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긴 한데 그중에 1,500달러 정도는 조선업과 관련된 겁니다. 조선업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미국에 진출할 의사가 굉장히 강했고요. 미국 기업을 통해서 기술 이전과 시장 진출을 지금까지 노려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되면 1,500달러라는 규모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선업에서 발았던 부분을 연결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최애국 대우를 인정받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적인 관세 협상을 체결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좀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조금 전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 말 중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번에 일본보다 관세를 더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협상은 맥락과 역사, 배경, 스토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그 협상을 했던 분들, 이번에 새로 다 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결국은 미국이 얘기했을 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미 FTA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한미 FTA를 성사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한미 FTA의 어떤 좋은 지위를 우리가 양보하게 됐을 때 얻어낼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윤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0%에서 시작했다가 15%가 된 거고요. 일본하고 이유는 2.5%에서 시작했다가 15%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2.5%의 플러스를 갖다가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한 해 600억 불의 어떤 600억 달러의 어떤 흑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동차 분야가 사실상 한 200에서 300억 불입니다. 굉장히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우리가 한미 FTA 관련해서의 어떤 지위를 양보함으로써 이 부분을 분명히 관철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3,500억 달러를 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90%는 미국인에게 돌아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좀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문명 국가면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재투자라는 거예요. 협상을 했는데 그 문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미국과 지금 대한민국이 다른데 막연하게 감성에 기초해가지고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협상을 한 게 아니에요. 얼렁뚱땅 둘이 뭉술하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건 트럼프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협상이란 건 뭐냐면 협상의 어떤 배경과 맥락과 그런 일련의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여전히 무슨 얘기만 하면 내란 동조했다, 내란 공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무죄 추정 원칙을 들이댄다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지만 무죄 추정 원칙에 적용되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라 한다면 관세 협상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적인 측면을 얘기를 할 때 진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조 부의장님 생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맡겼다면 더 나은 관세 협상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뭔가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조만간 소환 조사가 임박한 전 총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중요한 관세 협상의 총책임자로서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했을까? 저는 오히려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굉장히 빠르게 이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세 협상을 체결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면 협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그런 부분들에 포함될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분명히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탓이 아닙니다. 지난번 불법 계엄을 자행을 하고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씌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물론 과거에 FTA 협상에 참여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협상에 임했던 사람들은 통상과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죠. 관료 출신들이시고 그 당시에도 협상과 그런 각종 그런 경험과 연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관세 협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지금도 한덕수 전 총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전의 인물이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때 3년 내내 총리를 했습니다. 주미대사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하고요. 한미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총리로서의 한덕수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 들어봤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지난 30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3차 소환 조사를 벌인 인물이죠. 그리고 이번에 확보된 그 비화폰이 수사의 핵심 열쇠로 떠오른 이유가 구명 로비 의혹 때문이기도 한데, 자, 이 의혹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서 김 여사 등에게 청탁을 했고 그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죠. 그 밖에도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쟁점에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조금 전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도 들어오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방송 3법과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처리됐다라는 이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반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방송이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되고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느냐, 비판적인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송 3법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언론 방송사 중에서 적지 않은 분이 언론노조, 민주노총의 언론노조 쪽에 많은 노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사실
보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그거는 중립적이지 못하다. 보도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상법의 근간을 보면 이른바 그 KBS나 MBC 그쪽에 이사를 구성할 때 이사가 사실상 사장을 선임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언론 노조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 노조 관련해서 협회나 아니면 또 그런 분들이 시민단체가 많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지금 민주당 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법에 예전에는 사실상 KBS, MBC 쪽에 문제만 있었지만 지금은 보도 전문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노사 동수로 합니다. 그럼 저도 뭐 기자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기자들이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노조가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노사 동수로 이거를 위원회를 꾸려서 한다고 했을 때 노조가 왜 언론 보도에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런 관점에 있어서 말은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개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을 위한 어떤 방송 3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지금의 네. 민주당, 친민주당 쪽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겠는데요. 그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 앞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오전 8시 40분에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라고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밝혔고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운 상태로 완광이 거부를 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 30분 간격을 두고 4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특검팀에서 밝혔고요.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김건희 특검팀에서 밝힌 내용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자,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조금 전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네. 언론사에서 노조에서 이 부분을 좀 개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하셨어요. 짧게 좀 들어볼게요. 방송 3법의 핵심에 대해서 아마 입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 3법은 언론의 공영성을 강화하는 취지예요. 이사회의 구성원이 이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고요. 이사회의 그런 추천 권한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내부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학회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업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방송사의 이사진들을 구성할 수가 있게 추천하는 이사들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정부와는 거리를 둘 수가 있는 그런 이사진들이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각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사진이 구성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특정 정당이라든가 정권에 부역하지 않는 그러한 공영방송을 위한 그러한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노사 동수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 것 자체도 사측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유를 하고 있는 특정 그런 기업이라든가 집단들이 방송사를 사실상 자기들 사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금 전 김건희 특검의 브리핑 내용 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8시 40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 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여 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의 브리핑 들어봤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그리고 무산된 과정을 좀 상세히 말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운 상태로 완강히 거부를 했고 수위도 입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20-30분 간격을 두고 4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집행 중지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 완료를 고지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피의자들 중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 피의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냥 그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누워버리게 되면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면 수갑을 채우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수의조차 입지 않고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누워있게 되면 그러한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그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특검팀이 충분히 공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에 특검팀이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과연 도대체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 특검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전직 검사 그리고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란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법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죠. 대통령도 누군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재판이 중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누워서 완강하게 누워 있었고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수의도 입지 않은 속옷 차림이었다. 이런 얘기를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국민들이 이걸 아는 게 굉장히 특검이 올바르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까요? 저는 굳이 이런 얘기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해야 될 이유는 전 모르겠습니다. 누워서 완강히 버틴다. 이 부분도 저는 좀 그런데 그 이후에 수의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속옷 차림이었다. 이거는 그냥 저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지 않다를 떠나서 어떤 누구한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망신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법 위에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특검이든 검찰이든 제대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금 전 특검팀에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인데요. 물리력을 통한 강한 대응이 예상이 돼서 안전사고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밝혔고요.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설명을 듣지 않고 말을 끊으며 체포를 거부했다. 그리고 체포 불응하면서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특검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진행할 것이며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건강 이상에는 전혀 좀 이상의 기색이 전혀 없어 보였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특검팀의 말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특검팀에서 그 다음 카드로 그 다음 움직임으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일지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